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좀 무색해하는 토요일 6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예, 급락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시겠지만, 예,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자,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 이유는 물가 급등,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됐고요. 이 물가를 잡는 방법은 지금 남아있는 방법이 금리 인상밖에 없다.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이렇게 이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미국 소비자 물가 우리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8.3%까지 지난달에 4월 달에는 8.3%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5월 달에 다시 8.6%로 41년 만에 최고로 높은 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충격이죠. 그동안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9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긴축이 좀 쉬어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오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급락하기 시작한 게 이제 전날은 유럽이 22가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7월 달부터 긴축에 들어간다. 금리 인상 들어간다. 얘기 나오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공포 심리가 드러났고요. 지난 밤에는 미국이 5월달 소비자 물가 CPI 발표를 했는데 이게 쇼크를 준 겁니다. 예, 큰 충격을 줬어요. 인플레 정점이 어디냐, 과연 아직 안 잡힌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시장의 우려 사항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세계 경제는 계속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침체죠. 이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로 인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사실. 예. 이제 세계적인 세계은행이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을 내놓는데,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4.1%에서 2.9%로 큰 폭으로 다운시켰죠. 근데 OECD는 더 했어요. 4.5%에서 3.0%로 무려 1.5%포인트나 낮춰버렸습니다. 낮춰 적었어요. 이것도 연말 되면 어찌 될지 모르죠.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면서 이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 그럼 어찌 사라고?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그죠?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 41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이라는데, 41년 만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유럽도 지금 5월달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가 8.1%예요. 미국이 어제 지난밤 발표된 8.6%. 우리나라는요? 5.4%. 그나마 우리나라 지금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5.4%도 이게 2008년 8월달 이후 이때 5.6%였어요. 최고입니다. 근데 6월 달에는 6%대 물가 상승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IMF 이후 우리나라도 IMF 이후 최고 물가 상승이 됩니다. 35년 만에.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게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얻어맞다 보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느낌이 크지는 않고 큰 충격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잔매부터 맞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전에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느닷없이 IMF 선언하면서 그냥 벼락을 맞았고요.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오른 이유는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죠. 원화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쵸? 물가가 이제 오른 거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미국의 기름값이요, 연초 대비해가지고 배가 올랐답니다, 배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경유 가격이 55%가 올랐다 그러죠. 유류세 인하를 시켰는데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뭐 식당에 나가서 점심시간에 예전에 점심값 그러면은 5,00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이래 봐야 몇 년 전이니까 팬데믹 전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0,000원이에요? 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거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러면서 뭡니까? 현재 위치가 긴 그림으로 볼 때 B파 반등 자리를 언제쯤 찾을까? 언제쯤 잡아볼까? B파 반등 자리. 그죠?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락 파동의 끝일까? 확인되면 B파 반등장. 그죠? 이게 언제 올라냐? 이게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돼 있어요. 언제 올래 너 도대체? 우리가 이제 파동 이론을 보다 보면 이 10년 주기, 주글러 파동이라고 그러죠. 10년 주기의 파동 사이클, 이제 경기 사이클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 이 경기 이 사이클을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80년대에는 1980년, 1900으로 가야 되네요. 그죠? 예. 80년. 네. 좀 굵은 글씨로 쓸까요? 네. 굵은 글씨로 쓸게요. 확대해서. 글씨체, 뭐냐, 이거. 글꼴. 좀 더 큰 글씨로 하게요. 굵은 글씨로. 예. 보기 좋게. 예. 8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오일 쇼크. 기름값 폭등.
예. 이때 그래봐야 $100였습니다. 유가. 그 다음에 90년대에는요. 199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당했던 IMF, IMF 외환위기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요.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이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IT 버블이라는 게 터졌죠. (2010년대에는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져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습니다. 거의 뭐 10년 단위 횟수마다 이런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그래서 제가 긴 파동 이론 중에서도 긴 파동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선물 차트 월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월봉으로. 선물 차트 월봉으로. 이렇게 월봉입니다. 2003년부터 이렇게 이제 그려봤는데 그림만 쫓아왔어요. 예. 그래서 파동 이론을 접목시켜 봤어요. 했더니 이 파동 이론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상승 3파라고 합니다. 상승 3파. 상승 5파. 예. 아이고. 상승 5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 3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상승 5파는 1파 상승, 예,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1파 상승이 있고요. 이렇게. 1파 상승이 있고, 2파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3파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4파 조정, 5파 마무리 파동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죠.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마무리 바닥. 그 다음엔 다시 어디로 와요? 1파 상승으로 가죠. 다시 1파 상승. 이렇게 이제 순환 사이클이 도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월봉으로 놓고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하락 파동으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보니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3파가 가장 긴 기간 동안 나오고요. 원래 5파가 가장 가파른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A파 하락, B파 반등도 만만치 않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C파 하락이 마지막으로 악 소리 나게 죽인 다음에 경기는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B파 반등의 위치가 어디냐,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려왔는 것 같아요. B파 반등 어디로 언제쯤, 근데 더 점점 빠지고 있죠. 그렇다면 세계은행 WB나 OECD 이네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놓을 때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이 더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 파동은, 경기 하락 파동은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길게 봐야 되겠죠. A파 하락 이후 B파 반등이 들어온다들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죽는, 되돌림되는, 그래서 C파 하락까지도 멀리 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뭐를 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항상 여러분들 아마 저 그동안 인생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이쇼크 때 그때 뭐 했으면 IMF 때 그때 막 폭락할 때 뭐 하나 잡아놨으면 금이 그때 나한테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근데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게 아니라 지나갔으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찾아온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 선물이 아니라요. 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팬데믹이 가져다 준 기회,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기회입니다. 여기에 마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더 불을 지핀 거예요. 러시아 하나 서방 세계가 압박하면은 저 금방 항복하고 손들고 나갈 거로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거꾸로 저거 내가 한 방 때리면 우크라이나 금방 손들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러시아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끝낼 줄 알았고요. 서방 세계들은 러시아 압박하면은 몇 달 내에 저거 손들고 나올 것이다. 경제에 죽어서 이러는데 거꾸로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안 망가지고 오히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막히다 보니 전 세계에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간 끝날 것이고요. 물가 상승도 더불어서 같이 잡힐 겁니다. 금리 인상도 언젠간 끝나겠죠. 그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죠.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알아요. 뭐를 알아요? 내일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또 하나, 최소한 올해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이런 것들의 모습을 한다면 이런 약세 하락장, 경기 침체기 이때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사업을 한다면 뭐를 해야 될 것이며 현금이 있다면 무엇에 배팅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간신히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전업 투자하고 있고 주식 투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락장에 돈 벌 수 있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주식 투자에서 하락장에 돈 벌었다는 사람 있나요?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몇 있죠. 예. 아무리 최악의 경우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가 그 몇 안에 들어갈 확률보다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그 일반인들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일반인도 확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잘 안 돌리고 있는 그 분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IMF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드니까 다 팔아제꼈죠.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빚 갚는다고 금팔찌, 예? 애국한답시고 다 내다 놨잖아요. 집 팔고 빚 갚고 회사 잘리고. 근데 그때 기회를 잡은 사람도 많잖아요. 예? 헐값에 아파트 사고 기업 사고 론스타가 외환은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찬스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락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살아야 된다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주식 현물 투자는 알짜배기 싼 놈 떨어질 때 받아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락할 때 손가락 박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락장에 배팅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ELW라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김양균 대표를 아는 분들은 김양균 대표는 ELW라는 하락장에도 수익 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수익 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옆에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손실 나는 모습도 지켜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공개 방송 한번 할게요. 공개 리딩 할게요. 예. 다음 주 초에 공개 리딩 예고하고 하겠습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으로. 여러분, 다음 주 초, 수요일 안에, 준비해 두시고, 지난 제가 6월물에서 공개 리딩 해가지고 손실받을 이거 조금이라도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보시고, 이것이 기회구나. 이것이 하락장에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구나를 다시 한번 체득해 보십시오. 기회가 오고는 있지만 그 기회를 못 잡으면 내게 아니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어요.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일으키는 경제입니다. 예, 소비 없으면 무너져요. 생산 시설은 다 해외에 붙여놨으니까. 그런 미국의 상황이다라는 것.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예? 잘 아시잖아. 다음 주 15일 날 FOMC가 있단 말이에요. 15일. FOMC. 여기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거란 말이에요. 왜 이래 이거? 예. 여기에서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5bp 0.75%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증시 지난 밤새 폭락을 하게 한 원인입니다. 미국 증시 어제 얼마나 빠졌냐고요? 봐보세요. 다우가 2.7% 빠져서 이 모양입니다. 다우. 나스닥은 더 하겠죠? 3.5% 폭락. 다시 저점 뚫고 내려갑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래요. 여기 지켜질까? 무너지면 어디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무너지면 어디지? 하고 있어요. 월봉으로 보니까 김양균 대표 요거 본 거나 똑같네. 이거 비파 반등 기다리고 있네. 맞습니까? 비파 반등 기다리고 있는 이게 나스닥의 현주소. 다우는 조금 덜하죠. 아이고, 다우 지수는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여기 무너지면 주봉입니다. 이 지지선입니다. 무너지면 어디까지? 이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우지수 3만 깨진다는 얘기는 그냥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1,400 정도? 300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관련해가지고 한국, MSCI 한국 지수는 지금 며칠째 빠지고 있나? 6거래일째 빠지고 있어요. 예. 미국 증시는 4월 연속 빠졌지만 6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이거 보세요. 최저점입니다. 이제 다시. 그죠? 주봉으로 봐도 아찔합니다. 이제는.
여기 이제 최저점까지 내려왔으니 더 내려가면 아구야 이래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뿐이겠습니까? 이 지금 세계 증시가 요거 뿐인가? 이 미국 증시가 급락을 유도했던 게 뭐였냐? 급락이 됐던 게 갭이라는 이게 이제 소매 업종 아닙니까? 백화점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였지만 갭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얘가 폭락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더니 점점 바닥을 지하실이 요즘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하 2층, 3층, 4층, 5층 막 이렇게 내려간답니다. 예. 이렇게 아까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저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소비도 안 되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가 더 안 되겠죠? 경기는 점점 후퇴하겠죠. 어제 이제 다행히도 테슬라는 이제 얘네 700슬라에서 무너지니까 1000슬라를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1200달러에서 600달러로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 3대1, 그러니까 주가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1% 반등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700슬라 얘기 안 나오겠죠? 3대1로 나눠버리면 200달러대로 떨어질 테니까. 네. 이런 상황. 자, 그럼 미국의 대장주 애플은 어떤가요? 애플도 최저점이네요. 최저점. 3.8% 급락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 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것뿐인가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닉스 같은 업체죠. 지하실 팠죠? 마이너스 5%.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니 삼성전자는 주가가 어떨까요? 해외 DR에서 삼성전자 해외 DR이 밤새 4%가 폭락을 했습니다. 신저점 깼어요.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2%대 급락해서 63,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63,8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해외 증시에서는 더 많이 뺐단 말이에요. 더 많이 뺐죠. 그래서 해외 DR을 원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62,000원이에요. 62,000원. 삼성전자 전일 종가가 63,800원인데 해외 DR은 62,000원이래요. 1,800원이나 더 낮게 평가받고 있어요. 네. 월요일날 우리 증시는 무조건 빠지겠죠. 그것도 많이 폭락하겠죠.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 달러와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달러가 제일 안전하니까 달러 강세 나오는 거 당연하죠. 104달러예요. 104달러. 104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한국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68원 90전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12원이 올랐는데 밤새 NDF 역외 환율 시장에서는 또 10원 이상이 급등을 해서 1280원 근처까지 갔어요. 79원 20전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또 급등하고 이런 불안한 장에서 한국은 또 원하는 위험 자산이고
주식시장은 위험자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국인 매도세는 어떻겠어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외국인 매도세. 외국인 매도가 말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난 한 달 동안, 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 매도 보세요. 우리 증시에서. 거래소에서 2조 1천억, 코스닥에서 4천억, 그러면 2조 5천억입니다. 선물에서만 1조 1천억. 4조 원이 넘는 매도를 보입니다. 4조 원 넘는 매도. 이게 외국인들이에요. 이 외국인 매도가 월요일 날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환율 상황이 또 펼쳐졌어요.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우리 시장이 오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외국 자금, 국내 자금만 가지고 무슨 재주로 되겠어요? 보세요. 지금 외국인 계속 빠져나가는 게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삼성전자에서도 한번 봐보시면 최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최근 6월 들어서만 한번 볼까요? 6월 들어서만 외국인이 최근 일주일만 봐, 일주일만. 귀찮아요. 외국인이 무려 이 일주일 동안에 삼성전자를 2,340만 주를 팔았어요. 돈으로 환산해 보면 돈으로 1조 5천억을 판 겁니다. 기관도 2,600억. 개인이 이거 다 받아내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갈 수가 없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 못 가는 거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정하는 코스피 200 지수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삼성전자만 이런가요? 하이닉스는 뭐 별다른가요? LG엔솔 그래도 조금 요새 2차전 지주가 버티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전망을 밝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미국 국채금리 오르고 뭐 달러 강세,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에 이거 어쩌라는 거니? 예?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돈이 엑소더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보세요. 자, 75조 원 하던 75조 원까지 갔던 이제 고객 예탁금이 물론 이거 이제 LG엔솔 상장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갔던 게 지금 55조까지 떨어졌습니다. 55조까지 떨어졌어요, 예탁금이. 그러면 20조 원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계속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주식형 수익증권 뭐 이쪽 시장에서도 빠져나가고 MF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남아있지도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시 주변에서. 이런 상황. 신용자도 뭐 줄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안 좋은 데다 배팅을 해야 돈을 벌겠다.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너무나 쉬운 얘기. 이런 상황에서 뭘 어쩌겠다고 보니, 자, 아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월봉으로 봤고요. 그럼 주봉으로 어디까지 그럼 보면 될까? 비파 반등은 언제쯤 올 것 같으니?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디에다가 선을 그어놨어요? 선물지수 300선짜리 전후에다가 선을 그었습니다. 저항과 지지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는 지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기도 하고 과거 저항대로서 작용도 했었고, 그죠? 이 자리 즈음까지는 지지해 줄 자리가 없니 그럼?
이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 와서 반등 들어오면 B파 반등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뭐, 여기 지지될 거라고 누가 확신을 하겠습니까? 그건 또 모를 일입니다. 빠질 것을 예측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봉. 선물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선물 주봉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지지와 저항 얘기하면서 340선이 지지선이기도 하고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340선. 지금 340에 와 있어요. 340에 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요 큰 박스권 장기간에 400에서 440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360, 370으로 잡아왔었고, 여기에서 좀 머뭇머뭇하더니 지지선 역할을 하는 듯 하더니 물러섰고, 다시는 못 올라온 저항이 됐고요. 자, 이 자리가 그러면 다시 또 지지와 저항이 되는가? 340이 지지였었고요. 또 지지였는데 월요일날 무너지겠죠. 월요일날 크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저항이 될 건가?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럼 그 다음 이게 그냥 하염없이 무너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너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까? 아까 말씀드렸던 300선이 여기에요. 300선 전에 보니까 300선이 저항이었고, 그죠? 여기에서는 올라오를 때 저항을 했었고, 그죠? 내릴 때는 지지력이 작용을 했었고, 한 달 동안 버텨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되겠구나.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여기에서 매물이 좀 있네요. 여기서.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머뭇 바로 V자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버티고 지지하다 반등의 실마리가 나오면 반등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주봉이니까 한 달, 두 달입니다. 네. 2달 동안 행보했던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올 거라 예상한다면 주식하기 싫죠. 그죠? 요 자리, 그래서 제가 320에서 300짜리, 여기를 지지선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주봉으로요. 자, 그럼 이걸 일봉으로 한번 더 보죠. 일봉으로, 지난 내가 봤던 자리예요. 그죠? 박스권 계단식 하향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가 이제 350에서 370 박스였는데 무너졌어요. 그럼 340에서 370 박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단식 하향 박스가 만들어질까요? 저는 이제는 얘가 답을 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답을 줘야 될 때라고 봐요. 뭐라고? 300, 에서 길게 잡아드리죠, 뭐. 300에서 340 박스. 그냥 310과 300과 310 사이, 320 사이는 310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다음 다리를. 그러니까 박스로 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떨어졌으니까 310에서 320 사이, 이런 거 정도 예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런 박스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다음 달에는. 이 계단이 언제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60분봉으로 보면 제가 이거 60분봉으로 조금 더 또 길게 봤었지 않았습니까? 350에서 370 사이 박스 이탈이다. 이탈이면 저항은 어디냐? 그죠? 저항은 여기서 이 라인으로 봤잖아요. 355, 350 넘으면 저항. 그 다음 지지가 이게 이제 딱 보면 340선 내려가면은 반등 들어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월요일 날 이게 무너진다면 요 지지선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이런 그림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어제 우리 방은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양매수 전략을 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풋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종목 없을까? 예, 해서,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카이.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제시했던 종목이에요. 6월 15일 날 누리호 2차 발사한다고. 그리고 주가 어땠어요? 계속 올라가 버렸네? 그죠? 5월 28일, 5월 28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죠. 예. (6월 4일) 날은 이제 연휴라고 안 했고요. 지난주에는 안 했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카이. 다음 주에도 이벤트가 있으니 한번 월요일 날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 들어가 볼만 하겠고, 저는 이거 길게 보면 좋다고 그랬죠. 길게 10만원 신고가 가자. 길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니까. 수급도 좋고 전망도 좋고 실적도 좋고. 예. 다음에 제가 자주 그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돈 투자처. 예. 비싼 그림 사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거 국가에다가 내놨는데 보니까 어때요? 돈으로 환산을 하기가 힘들 정도라잖아요.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져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고 파는 곳이 어딥니까? 그림, 골동품, 귀금속, 경매시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데가 서울 옥션 아니겠습니까? 서울 옥션. 얘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건을 내놓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를 기회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 먹어요. 그렇죠? 1000만 원 하던 그림이 급해지니까 800만 원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버리죠. 지금 서울 옥션 경매시장의 그 성장세, 외형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림 경매 횟수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횟수가 크게 증가해요. 선진국으로 가는 그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데 경매시장 규모를 보십시오. 중국 밑에 있는 홍콩도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외형이 얼마나 커졌나 보세요. 시가총액이 4배로 늘었고요.
매출이 무려 280억, 300억에서 790억으로 작년에 늘었죠. 올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외형이 자꾸 커지고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보세요. 예, 작년 12월 4분기 매출이 129억이었는데 올 1분기에 216억입니다. 영업이익이요 더블 이상 났고요. 그죠? 순이익도 배 이상이 늘었어요. 전분기 대비. 이게 이 기업의 성장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대체부가 특징이라고 그러죠. NFT 사업에 진출을 해서 이제 또 대중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루나 충격으로 조금 주춤했죠, 주가가. 루나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쪽 분야가 성장을 할 겁니다. 부자들만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젊은이들, 돈 지갑이 얇은 사람들도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NFT로 유명 화가의 작품을 몇 등분해서 100명이 나눠 갖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세상, 그게 이제 NFT죠. 지금 서울 옥션이 클래프톤하고 두나무, 업비트 그 운영사죠. 얘네들과 같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NFT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앞으로 이 분야 성장성도 감안을 해줘야 되겠는데 주가는 지금 다른 종목들은 바닥을 끼고 힘들어하지만 얘는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자. 보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기업 자체가 틀려졌으니까 당연하고요. 자, 다시 올 초 시세, 작년 말 시세까지만 간다고 해도 4만 원 갑니다. 4만 원. 예. 그래서 일단 써놓겠습니다. 예. NFT 사업 진출 경매 시장 확산세 국내 시장 성장세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고가 기대 써놓을게요. 그래서 서울 옥션 저는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에 좀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저점에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좋아질 거 했는데 너무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서 비행기 운임료도 너무 올랐어요. 예, 티켓 너무 비싸졌죠. 근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묶여있던 여행 못 간, 적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수요가 폭발을 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인터파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인터파크 지분의 70%를 야놀자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놀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야놀자가 3분기 중에 상장을 해요. 요거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매 플랫폼 쪽이죠. 공연 요즘 붐 아니겠습니까? 누가 공연한다 그러면 티켓 예매하는데 광클릭을 해야지만 잡을 수가 있고, 효도도 요즘은 효도가 이영웅인가요? 이런 나우나 이런 티켓 사주는 게 부모한테 효도라면서요. 아이마켓 코리아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바이오 회사 그레디언트 바이오가 또 실적이 호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해요. 탄탄한 기업이고 야놀자 상장한다 그러면 이 상장 효과 같이 보는 거고요. 예. 이런
재료가 있고 기대감 있는 종목. 2주 전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예. 저점에서 들어오면은 사주자. 저점. 지난번 액면병합 했을 때 멈췄던 가격이 22,500원 선입니다. 그쯤 오면은 23,000원 아래에서는 슬슬 모아가도 버텨지지 않을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찬스. 2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그냥 받아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서는 그냥 뭐 두려울 거 뭐 있어요, 그죠? 예, 이쯤에서는. 그냥 사버리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길게 해봐야 뭐 3분기 중, 야놀자 상장 얘기 터지면. 그 다음, 마찬가지 뭐 아직은 어렵지만, 리오프닝, 지금 안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이, 지금 경기가 마이너스 역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체기 들어가 있고요. 환율은 지금 뭐 거기 우리보다 더 해요. 엔화는. 그죠? 일본 엔화는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이 지금 비상이에요.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최고 엔화 똥값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광객 여행 수입이라도 얻고자 막 이제 문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앞으로 향후 기대 가능성 있는 쪽에 저점에서 매수해두면 어떨까? 손해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드렸어요. 일본 여행기 입국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허용이 됐어요. 파라다이스. 이제 외국인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또 이게 노르막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스다 하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 안 해도 뭐 격리 면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스예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 산업의 영업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것. 수급도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이 막 사들이고 있어요. 알거든. 투자해야 될 곳을 아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날도 사잖아요. 그죠? 이런 거. 사두시면 저는 옛날에 이거 뻥도 쳤어요. 뭐 시총 2조 간다 뭐 이러고 뻥도 쳤는데 배팅 한번 해보시자고. 길게 볼 수 있는 분들.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 지금 가장 핫한 뉴스, 눈에 관심이 들어왔던 뉴스가 오세훈 시장하고 그 국토부 장관 하고 원희룡 둘이서 자율주행 택시라는 걸 강남에서 탔단 말이에요. 그죠? 자율주행 택시. 이게 이제 점점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8월 달에는 일반인한테도 이용하게 하는 그 베타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러고, 현대차가 레벨 4 수준의 이 자율주행차 아이오닉 5 가지고 뭐 한 것 같던데, 전기차로.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종목 어제 이제 일제히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뭐 그 자율주행 택시 관련주들 볼까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강남 택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죠. 모트렉스가 상한가를 쳤고요. 또 뭐 라닉스 상한가에서 좀 밀렸네요. 22% 오르고 끝났고. 그다음에 뭐 가온칩스 같은 것들 12% 올랐고, 뭐 대성 엘텍, 뭐 또 인포뱅크 뭐 이런 종목들 다 올랐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들 좀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싱싱한 종목으로 하나 잡아봤습니다.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퓨런티어.
신규 상장 종목이라 생소하실 거예요. 올해 상장한 종목이에요. 올해 그 2월 23일 날 상장을 했는데 상장 시초가가 3만 원. 그날 당일 고가가 39,000원. 그러니까 이날 상따가 됐어요. 고점이 상따. 그러니까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따돼서 3만 원이었고 거기에서 상한가를 쳐서 39,000원. 이게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고점일까 아니면 다시 찾아올까? 언제쯤 찾아올까? 이 가게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첫날 상따. 이후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세. 자율주행 택시 관련주로 반등세. 관련이냐? 그런데 얘가요,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한데 하이비전 시스템 있죠? 여기 계열사고요. 얘가 지금 삼성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또 하나 더 써놓을게요. 삼성전기 통해 테슬라에 납품 중. 테슬라에 납품 중인데 뭐 하는 회사냐? 하나 더 써놔야 되네. 뭐 하는 회사냐? 자율주행차 검사 장비 개발합니다. 자율주행 센서, 센싱 카메라, 검사장. 민감한 부분이죠. 이게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카메라가 앞을 눈이잖아요. 그죠? 눈이 있어야지. 이 업체인데 이미 테슬라에서 인정받은 기술이죠. 테슬라에 납품 중이니까. 실적이 상장하고서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시세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2천억에 불과합니다. 2천억에 불과해요. 한 5천억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천억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앞으로 이제 성장세를 봐야 알겠지만 2천억이잖아요. 그죠? 인포뱅크 이런 기업들보다 실적이 매우 좋거든요. 재무 보면 매출이 보십시오. 100억대 하던 게 작년에 200억대로 늘어났고 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죠. 당기순이익. 올 1분기에는 확실하게 또 틀려졌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올 1분기 실적은 뭐 이제 성장 기업이니까 팍팍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프론티어까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어려운 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자. 만들어 보시자. 비파 반등장을 기다리면서 찬스 한번.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 내 것 됩니다. 잡아야 내 것 됩니다. 흘러간 뒤에 놓쳤다. 실망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 왔습니다. 찬스 같이 해보십시다. 하락장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십시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